하고 증인 선서를 하고서 강기정에게 이강세를 통해서 돈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입장을 싹 바꿔 가지고 도리어 검찰 측에 접대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얘기만 골라서 했기 때문이죠. 자, 특히 이 두 번째의 옥중 서신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질의가 있었던 대검의 국정감사 바로 그 하루 전날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나 노림수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말이 조금 섞여 있다는 것인데, 자, 그 흔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봉현은 도주 중이었던 금년 3월경에 자신의 측근들에게 미키루크로 알려진 이상호 전 민주당 지역위원장에게 접대를 했던 사실을 언론에 제보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수원여객의 재무이사였던 김 모 씨가 서울 남부지법의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자, 김봉현이가 이상호와 함께 룸살롱에서 찍은 그 사진을 언론에 보내라고 해서 뿌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김봉현은 자신의 사건에서 언론의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러한 공작을 펼친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 정권 쪽에 붙어 가지고 검찰을 공격을 한 것이 아닌가, 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증언을 보면은 김봉현이가 이상호에게 접대를 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자신이 이 자발적으로, 자, 이런 얘기를 언론에 뿌렸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강압적인 그 압박을 받아서 엉터리 진술을 했다, 자,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힘든 것입니다. 자, 김봉현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협조를 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검찰이 짜놓은 그 프레임대로 진행이 안 되면은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면서, 자, 검찰이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수원여객의 재무이사를 지냈던 이 김 씨의 증언에 의하면은 도주 중에 이상호에 대한 접대 사진을 뿌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기 이전이었죠. 자, 이렇게 되면은 강기정에게 돈을 줬다는 거, 이것도 자발적이고 사실관계가 맞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도 이 검찰에서 조사를 좀 해봤지만은 2002년도경에 검찰에서 피의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죠. 자, 그 이후에는 강압조사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증거에 의해서 논리적인 추궁, 뭐 이런 것쯤은 할 수 있는데 협박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조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김봉현 회장이 압박은 받았겠죠. 자, 왜냐하면 자신이 벌려놓았던 그 일들이 너무도 중대한 범죄이고 중형 선고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로 압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즘 같은 세상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역풍이 불고 고생을 해서 진행했던 그 수사가 모조리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오히려 이렇게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면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측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은 김봉현이가 여권 인사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 등등 아주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그런 진술을 유도를 했다가는 더욱더 큰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압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번 이 수원여객의 재무이사의 증언으로 인해서 김봉현이가 검찰에 덮어 씌우려고 했던 그 강압수사 프레임은 어느 정도는 깨진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검찰은 이런 식의 접대 사진, 그런 게 좀 더 있는지 수사력을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김봉현이가 이런 식으로 접대를 해놓고 그 증거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상호 한 명에 대해서만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김봉현이 접대한 증거 사진을 한두 개만 더 찾아낸다고 한다면은 김봉현이 검찰에 걸었던 그 강압수사 프레임을 확실히 털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은, 자, 김봉현이가 현직 검사들에게 1,000만 원짜리 술 접대를 했다, 자, 그렇게 알려진 그 술집의 종업원들, 자,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술집에는 김 씨와 금감원 검사역들이 왔었다는 것입니다. 자, 검사와 검사역, 얼른 들어보면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 김봉현이는 자신의 고향 친구 금감원 출신 전 청와대 행정관 김 모 씨와 함께 고급 술집에서
그 행정관이 데리고 왔던 금감원 검사의 후배 그 2명과 함께 술 접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당시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 후배 이 2명 중 1명으로부터 금감원의 라임 자산 운용 검사 계획서, 자,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룸살롱 옆방에 있던 이 김봉현에게 이 계획서를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당시 그 술값 650만 원을 김봉현이 모두 결제를 했다는 것인데, 자, 바로 이런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겠죠. 자, 이렇게 몰래 훔치듯이 은밀하게 누설을 하는 거, 이 자료를 건네주는 거, 이런 것이야말로 공무상 비밀 누설이겠죠. 제가 했던 것은 저는 몰래 한 것이 아니고 대놓고 했죠. 기자회견으로 알렸습니다. 제가 했던 행위와는 좀 많이 다르죠. 자, 이 접대에 대해서 물론 수사를 더 해봐야 합니다. 자, 그래야 현직 검사가 접대를 받은 것인지 그 여부가 확실히 밝혀질 것입니다. 자, 하지만 현재로서는 김봉현이가 씌운 이 프레임일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검찰은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자, 친여 성향이든 친야 성향이든 지금 검찰은 결국 검찰인 것입니다. 검사는 결국 검사죠. 자신들에 대해서 억울한 프레임이 걸려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풀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이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검찰은 이왕 이렇게 된 거 나오는 대로 모조리 수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신뢰를 받을 것입니다. 자,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바른 유튜브 구독 방법 그리고 알림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휴대폰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유튜브를 먼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검색 창을 누르죠. 누르면은 이 검색을 누를 수 있죠. 여기서 김태우만 쳐도 이 김태우 TV가 나오죠. 누릅니다. 자, 지금 이렇게 구독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에는 구독이 안 된 상태이라면은 빨간색으로 구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에는 구독을 하기 위해서 구독을 누릅니다. 그럼 구독이 되면은 구독 중이라고 뜨죠. 자, 이때 오른쪽 그 종 모양이 있는데 이걸 다시 누릅니다. 눌러서 알람 설정을 전체를 눌러야 돼요. 반드시. 전체를 누르겠습니다. 이러면 알람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독을 했으니까 구독 중으로 뜨고, 그리고 전체 종 모양 딸랑딸랑 울리는 모양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은 구독도 되어 있고 알림도 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이니까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현재 이미 구독 중인데 구독 버튼을 또 누르면은 이 구독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 중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제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 알람 설정 종 모양도 딸랑딸랑 모양이 이렇게 양쪽에 줄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울리는 모양으로 보이죠. 이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죠. 김태우 금일 새벽에 조선일보에서 이런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나라에 낼 돈은 130억 원인데 전 재산이 9만 원이라는 점입니다. 자, 조국의 모친은 최근 이 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출을 했던 재산 목록에서 전 재산이 9만 5,819원이라고 했습니다. 9만 원밖에 없다는 것인데 조국의 일가는 공공기관이죠. 자산관리공사 이 캠코에 대한 채무가 130억 원이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변제를 해야 할 조국의 모친은 전 재산이 9만 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조국의 부친이 운영했던 그 건설사와 웅동학원을 보유했죠. 자,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조국의 일가가 변제를 하지 못한 이 빚을 인수를 한 것입니다. 그 채권을 인수를 한 것입니다. 그 은행이 조국 일가의 사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그 채권을 국가기관인 이 공공기관 자산관리공사가 인수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술보증기금과 동남은행 측이 그 건설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채권을 국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를 한 것입니다. 자, 자산관리공사가 인수를 했던 그 기술보증기금의 채권은 45억 원 정도이고, 자, 동남은행으로부터 인수한 그 채권은 85억 원 상당입니다. 자, 합쳐서 130억 원이 넘어가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채권을 받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최근까지 무려 한 20여 년간 130회 정도를 빚 독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국의 일가는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 회피를 하거나 무시를 해왔다고 언론의 회자가 되어 왔습니다. 자, 바로 이 점 때문에 법원은 조국의 동생 그 조 모 씨와 그 모친 박 이사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 재산 명시 명령 등을 내려왔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자신의 재산을 9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밝힌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일종 의원은 일반 국민이 나라비 131억 원이 있다면은, 그리고 갚지 않고 있다면은 캠코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것을 포기하겠냐? 조국 전 장관이기 때문에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이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특히 전직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신고한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국정감사 때 문성유 자산관리공사의 사장을 상대로 해서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조국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변소를 했습니다. 웅동학원 채무 탓에 연대 보증을 섰던 그 가족도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다. 웅동학원이 공사비로 빌린 그 은행 대출금은 원래는 웅동학원의 그 부동산 일부를 팔아서 쉽게 갚을 수 있는 정도였는데 IMF 직격을 맞아서 제때 갚지 못하게 된 것이고, 자, 그로 인해서 공사했던 고려종합건설도 망하고 연대 보증을 섰던 그 가족도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최소한 이 도의적으로 봐도요, 이 웅동학원의 장남은 조국이죠. 이 조국은 신고한 재산만 수십억 원이 됩니다. 자, 일부라도 성의를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일가가 이렇게까지 큰 돈을 빚을 졌는데 결국 이게 나라 돈 아닙니까? 조국 일가의 빚을 지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조국 일가는 큰 빚을 국민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조국에 대해서 성일종 의원은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는 그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해서 다를 바가 없다고 조국 일가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조국은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과거에 말이에요, 엄청나게 비난을 해왔습니다. 자, 지금 기사 캡처 자료가 하나 올라갑니다. 국민일보에서 보도를 한 것인데 당시 조국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두고서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전두환은 국가폭력의 살아있는 상징이다. 한 번도 반성을 표시한 적이 없다. 자, 이런 식으로 맹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자신의 일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29만 원 대비 훨씬 작은 9만 원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조국 일가의 장손이죠. 이 조국이 전두환을 비난을 할 자격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 것입니다. 자, 조국은 그 이외에도 자신이 직접 기소가 되어서 지금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 지금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우스운 에피소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정작 이 조국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통치 당시에 아주 큰 덕을 봤던 것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캡처 기사가 하나 올라가는데요. 국제신문에서 작년에 보도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조국은 군 복무를 석사 장교로 단기 복무를 했습니다. 자, 이 석사 장교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죠. 자, 이 조국은 바로 이걸로, 이 제도로 단 6개월만 군 복무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석사 장교 제도는 석사 소지자 중에서 병력 특혜를 받고자 지원을 했던 사람들을 시험으로 선발해서 6개월간
육군 군사교육과 전방 체험만 거치면은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하면서 전역을 시켜주는 제도인데 1984년도부터 1992년도 말까지 있었던 단기 복무 제도인 것입니다. 자, 이 제도는 불법 면제 성격이 인정이 되어서 1990년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자, 이 제도는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종의 병력 특혜 제도인데 전두환 대통령의 장남이 입대를 할 때 만들어져 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의 차남이 석사 장교를 마친 즉시 폐지가 되었다고 이 국제신문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조국은 자신이 맹비난을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통치 기간 중에 전두환의 아들이 수혜를 입었던 그 제도를 똑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과 똑같이 6개월 단기 복무라는 수혜를 입은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조국은 최소한 이 도의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냉정하게 비난을 했었는데 정작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가장 크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희화화되고 있는 것이 전 재산 29만 원 아닙니까? 자, 여기에 비해서 조국의 모친은 전 재산이 9만 원이라고 하니까 전두환에 비해서 3분의 1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최근 조국이 여기저기 언론에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죠. 자, 조국은 앞으로도 재판도 남아있고 맞을 것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확실히 조국은요, 그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 속칭 이 기득권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은 자신이 활동을 했었던 그 산호맹이나 자,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배우자 이 정경심만 봐도 얼마나 재테크를 잘합니까? 자, 파스타와 와인을 좋아하는 조국의 그 개인적인 취향만 봐도 뭐 산호맹 이런 것과는 문화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산호맹 이러면은 산호맹 활동을 했다면은 왠지 막걸리나 이런 쪽에 어울리지 않습니까? 자, 조국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지 말고 그냥 자본주의 체제를 찬양을 하고 감사해 하는 것이 그나마 진솔해 보일 것입니다. 자, 국정감사 전국에서 난데없이 이 조국이 호출되어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성일종 의원이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그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조국 일가의 국가 채무 130억 원을 상기를 해줄 것을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과의 그 질의응답 도중에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면서 수사 지휘권의 발동의 그 부당함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 이와 관련된 그 질의 도중에 추미애는 부하라는 그 단어가 생경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수진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생경하다는 그 말도 거짓말이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추미애는 이미 아들 사건과 관련해서 27번 거짓말을 했다고 엄청나게 욕을 먹었는데 이날 과거에 스스로 했던 그 말이 드러나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조수진 의원은 추미애에게 과거에 부하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쓴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 2016년 7월경에 박연차 게이트 직속 상관이 홍땡땡이고 핵심 부하가 우병우라고 핵심 부하라는 표현을 먼저 썼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추미애는 기억은 없지만은 의원이 찾았다고 하니 부정하지는 않겠다. 4년 전에 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추미애는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이 임기 동안 소임을 다 하라고 하셨고 지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그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전했다. 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추미애는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제가 당대표로서 현 대통령을 접촉할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그분 성품을 아는 편인데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뿐이 아니라면서 이런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는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이 부적절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일명 조국 흑서를 공동 집필했던 단국대학교 서민 교수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추미애를 잘 아는데 그녀는 국회에서 27번이나 거짓말을 했던 구라의 달인 이러면서 비난을 한 것입니다. 서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통이 비선 실세를 사용할 성품이 아니라는 그 추미애의 말에 대해서 크게 한 방 놓은 것입니다. 자, 서 교수는 이 추미애를 상대로 카톡 메시지 공개로 거짓말이 드러나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우겼던 그 얼굴이 철로된 분이다. 자, 그래서 저 말은 추미애의 28번째 거짓말이 될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추미애의 이 말들은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가 되면서 씹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정권이 끝나고 나서라도 문통이 만약에 윤석열 총장에게 지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낸 것이 드러난다고 한다면은 문통도 그렇지만은 추미애도 또다시 이 팩트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셈이어서 서민 교수의 이 예측은 들어맞을 확률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추미애는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김봉현이가 여권의 로비를 한 것보다는 검찰 측의 로비를 한 것으로 프레임을 짜는 모양새입니다. 자, 물론 김봉현이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아주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편지를, 그 옥중 편지를 쓴 것도 있지만은 추미애는 자, 이렇게 중형 선고가 예상이 되는 그 김봉현의 그 몇 글자를 보고서 즉시 법무부 감찰 조사를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감찰 조사도 엄청나게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김봉현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웃긴 것은 그러한 김봉현이가 검찰 수사에는 정작 불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자체로 김봉현이는 편향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짧은 시간에 파악을 했다고 하면서 추미애는 검사들이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찰 조사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찰 조사는 강제 수사가 아니고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요. 여기저기에 자료 요청을 하는 것도 임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 수사와는 그 팩트 확인의 깊이에 있어서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김봉현이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검찰은 통신영장이든 일반 압수수색이든 휴대폰 압수수색이든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서 객관적인 그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검사 접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법무부 감찰에서는 이러한 통신영장이나 일반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자료를 임의적으로 제출받는 것도 상대방이 거부를 하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추미애의 지시에 의해서 이 사안을 조사를 했던 법무부 감찰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확인을 했겠습니까? 역시나 김봉현의 입에서 나온 구두 진술이 가장 큰 근거일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구두 진술은 압수수색으로 확보를 한 객관적인 물증 앞에서 그냥 부서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는 그 검사들이 향응을 수술을 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성급히 예단을 할 수 없겠지만 김봉현이가 접대를 했다고 하는 반면 당사자 중에서 한 명인 그 A 변호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양쪽은 서로 말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감찰 조사가 아닌
검찰 수사로서 물증으로서 확인을 하고 그 결과에 승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법무부 감찰의 보고를 받은 추미애는 김봉현을 일방적으로 조사를 한 지 얼마 안 된 그 짧은 시간에 이와 같이 접대를 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서민 교수의 그 예상에 이어서 29번째 거짓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쯤 되면은 추미애는 그 거짓말을 30번 정도는 좋게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미애의 답변이 훗날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바른 유튜브 구독 방법 그리고 알림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휴대폰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유튜브를 먼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검색 창을 누르죠. 누르면은 이 검색을 누를 수 있죠. 여기서 김태우만 쳐도 이 김태우 TV가 나오죠. 누릅니다. 자, 지금 이렇게 구독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에는 구독이 안 된 상태이라면은 빨간색으로 구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에는 구독을 하기 위해서 구독을 누릅니다. 그럼 구독이 되면은 구독 중이라고 뜨죠. 자, 이때 오른쪽 그 종 모양이 있는데 이걸 다시 누릅니다. 눌러서 알람 설정을 전체를 눌러야 돼요. 반드시. 전체를 누르겠습니다. 이러면 알람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독을 했으니까 구독 중으로 뜨고 그리고 전체 종 모양 딸랑딸랑 울리는 모양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은 구독도 되어 있고 알림도 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이니까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현재 이미 구독 중인데 구독 버튼을 또 누르면은 이 구독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 중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제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 알람 설정 종 모양도 딸랑딸랑 모양이 이렇게 양쪽에 줄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울리는 모양으로 보이죠. 이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죠. 김태우 TV는 하루에 한 2개 정도는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알림이